우리들하고 사실 우리라고 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여러 개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아파트들은 어지간한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많이 어려워요. 뭐 대출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무조건 돈이죠. 돈에 관련돼 있어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소액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액을 선호하고,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었을 때 이걸 3억에 매도를 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매도가가 결정이 됐죠. 내가 매도할 수 있는 매도가. 그 기준에서 수익, 그러니까 내 수익을 얼마로 할 건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이 판가름이 나요. 내가 낙찰이 되고 폐찰이 되고 남이 낙찰이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기에서 결론이 납니다. 나의 수익금. 자, 아까 전에 최초에 3억 정도의 매도가 가능한데, 아까 낮에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1억 남길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낙찰 될까요? 실제 실거주하려고 입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만 남기더라도 난 이걸 자주 할 거야 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경쟁은 치열합니다. 간혹가다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무도 입찰 안 했는데 혼자서 단독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 물건을 미처 못 본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계약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간에 약속을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계약 종료 6개월 전과 종료 2개월 전 안에 하셔라 라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마저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묵시적 갱신이 돼요. 그랬었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된다라고 하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에서 임대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은 1+1 해가지고 총 4년을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 임차인에게 그만큼 그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죠. 4년의 계약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임차인은 나가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계약을 해서 추가 연장을 하거나 하는데,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됐다라고 치면은요, 밑에 화면에 보시면 2년을 거주했습니다. 근데 서로 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그대로 살았습니다. 2년을 살았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약갱신권을 1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더 추가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맨 밑에 거 보시면은요,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고 나서 임차인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임대인에게 임대인님,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난 사정이 생겨가지고 나 이 집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집을 좀 빼주세요. 계약금 돌려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임대인은 3개월 내로 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임대인이 임차인님, 내가 이 집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계약갱신을 아무리 했어도 여기 내가 계약금 빼줄 테니까 좀 나가 주실래요? 그러면 임차인은 뭐라 하냐면은, 나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에서 2년 동안에 살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들어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약갱신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방적이잖아요. 임차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의 전세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월세는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좀 민감한 상황이긴 한데, 그런 발언이 있었다라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자에 나와 있는 물건 검색 및 실제 입찰가 산정, 이 부분은 본인들께서 여러분께서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본인들께서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사건 번호와 소재지가 어딘지 그 부분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시세, 주변 시세, 이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동산과 비교할 수 있는 주변 시세 등 이것에 대한 시세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통 환경, 그리고 주위 환경 여부는 우리가 그 사이버 임장으로도 다 볼 수 있지만 직접 한번 마지막에는 가보셔야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일단 요건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봤었을 때는, 사이버로 봤었을 때는 별 이상 없었는데 와보니까 전혀 생판 틀려졌네 라고 하게 되면은 입찰에서 조금 멀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무조건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방향과
또 몇 층인지, 이 층수가 로열층 이게 많이 있죠. 그래서 방향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에 대한 호재성. 근데 사실 이런 게 내 집 앞마당,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을 한다, 이거 필요 없어요. 왜냐면 빠삭하게 다 알잖아요.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걸 왜 연습을 하고 왜 다시 써야 되고 해야 되냐면요, 내 집 앞마당은 언제까지만 할 건데요. 그 앞마당에 나오는 물건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멀리 보셔야죠. 경매를 하고 경매로 인한 수익을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국을 봐야죠. 어떤 분이 요즘에 뭐 집값이 이렇게 너무 안 좋은데 안 팔리면 어떡하나요? 무슨 막 그러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태백산맥 꼭대기에 집이 한 채가 있답니다. 올라가기도 힘들죠. 그 100원에 가져가라고 한다랍니다.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가져와야 돼. 네? 가져와야 돼. 당연히 사야죠. 네, 그것은요, 싸면은 뭐 나홀로 아파트가 어떻고 단독주택이 어떻고 좀 뭐 역세권에서 좀 떨어져 있고, 싸면은 팔립니다. 싸면은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매입할 때 이런저런 전제 조건들을 전부 다 차감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얼마 빠지고 저래서 얼마 빠지고 그래서 얼마 빠지고, 그래서 나는 보수적으로 얼마를 측정하고, 그리고 나는 얼마에 입찰할 거야, 그래서 나는 얼마에 매도를 칠 거야 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들하고 사실 우리라고 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여러 개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큰 아파트들은 어지간한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많이 어려워요. 뭐 대출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무조건 돈이죠. 돈에 관련돼 있어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소액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액을 선호하고, 또 저희 학원에는 서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서민들 뭐 입맛에 맞추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건들이 나가지 않아요. 제가 바로 이 많은 물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었을 때 이걸 3억에 매도를 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매도가가 결정이 됐죠. 내가 매도할 수 있는 매도가. 그 기준에서 수익, 그러니까 내 수익을 얼마로 할 건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이 판가름이 나요. 내가 낙찰이 되고 폐찰이 되고 남이 낙찰이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기에서 결론이 납니다. 나의 수익금. 자, 아까 전에 최초에 3억 정도의 매도가 가능한데 난 여기서 한 5천만 원 남길래, 아까 낮에는 그러시더라고요. 나 여기 1억 남길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낙찰 될까요? 3억에서 1억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못 뺐었을 때 최종적으로 그게 입찰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입찰 금액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3억인데 1억 빼고 2억에서 뭐 얼마 정도 빼면은 뭐 한 1억 8천 정도 입찰할 건데 낙찰 될까요? 실제 실거주하려고 입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만 남기더라도 난 이걸 자주 할 거야 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경쟁은 치열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무도 입찰 안 했는데 혼자서 단독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 물건을 미처 못 본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3억에서 대략적으로 0.5% 빼고 1.1%의 취득록세 빼고 법무사 비용도 빼고, 그리고 내가 남길 금액이 얼마인가, 그럼 입찰 금액이 나오실 겁니다. 그 금액으로 입찰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입찰서를 다 나눠 드릴 겁니다. 입찰서를 나눠 드리고 화면에다가 사건을 하나 띄울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시세를 찾아야 되는 거고, 실거래가 어떻게 됐는지도 본인들이 찾아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얼마에 팔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계산을 해야 입찰가가 나옵니다.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스스로 한번 그 금액을 찾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서 작성 요령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요, 제가 장담은 아니고 제가 자신합니다. 총 5가지의 입찰서 작성 요령 유튜브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당사자가 못 오고 내 와이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와이프 이름으로 입찰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리 입찰하는 이 2가지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